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부동산은 언제 사도 좋아. 너무 싫어요. 또 그냥 계속 넌 안 돼. 대표적으로 지방이죠. 넌 끝났어. 아닙니다. 이제 세종은 끝났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 정도에는 노원구는 오르는데 강남은 빠지. 그게 가능합니까? 그럼요. 이런 정치적 큰 이벤트지 않습니까? 네. 대선에. 그런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걸 이번에 토제 재지정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잘못 건드렸다가 이거 벌집된다. 그러면 의외로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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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부동산 시장이 뭐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최근에 어쨌든 토제가 재지정되면서 그러니까 임팩트가.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빠른 변화는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서울이 일단 서울이 네, 그러니까 서울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어요. 네, 토제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1월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3천 건 정도 됐거든요. 네네네. 그러다가 2월에 토제가 해제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갑자기 6천 건으로 올라요. 확 늘었다가. 그다음에 3월에 한 8천 건 뭐 이 정도 되다가 지금 4월에 신고된 게 지금 기준으로 해서 한 800건 되는데 제가 볼 때 2천 건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수요가 그럼 왜곡이 됐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에 대해서 특성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네네네. 지금 수요는 실수요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뭐 다주택자들이 사기에는 뭐 취득세 부담이 너무 커서. 그렇죠. 예. 뿐만 아니라 투자로 사기에도 여기서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은 사실 하기 시작하죠. 투자자들은. 근데 실수요자들은 이제는 어쨌든 내 집 마련이 필요하고 또 갈아타기 수요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실수요자들은 그래서 항상 불안해요. 집값이 오를까 봐. 그러니까 갈아타야 되는데 내 집은 안 팔리고 저기 내가 사고 싶은 집은 또 오를까봐 걱정이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리고 무주택자도 여기서 내가 집을 팔고 무주택자거나 무주택자도 이제 항상 집값이 떨어질까를 걱정하지 않고 오를 거를 걱정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토제가 해제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걱정이 어떻게 돼요? 아, 뭘로 바뀌어요? 따라가지. 불안으로 바뀌어요. 예, 예. 끝났다. 오면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수요가 확 늘었던 거고. 확 거래량이. 늘어요. 확 늘어요. 예. 폭발적으로.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오류를 일으키는 게 많은 분들이 토제 해제되면 어떤 얘기냐면 심지어 갭 투자가 가능한다는 얘기잖아요. 강남마저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투자자들이 아니었어요. 최근에 2월, 3월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실수요자들이 많고 특히 갈아타기 수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대기 수요가 갑자기 확 몰린 거죠. 그게 시장의 변화를 일단 일으켰는데 또 이제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걸 보면은 좀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하나하나 좀 그러면 짚어볼게요. 일단 그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됐다 다시 재지정된 게 2월하고 3월이었던가요? 맞습니다. 야, 참 그게 한번 폭풍이 또 휩쓸고 지나가고. 우선은 지방 아파트부터 좀 네. 짚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서울이나 강남은 잠깐 반짝이라도 했죠. 지방은 계속 내내 안 좋지 않습니까? 계속 안 좋죠. 네. 그런데 이제 지방과 서울을 얘기 드리면서 저희가 같이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네.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네. 이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냐를 저희가 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 즉 쉽게 말해서 사이클을 만들어줘요. 그건 네네네. 어떤 부동산이고 똑같아요. 잘 보세요. 처음에 수요가 막 증가해요. 네네네. 그럼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고. 오르겠죠.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줄게 돼요. 걷어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줄어들어요. 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더 올라요. 거래가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죠. 못 쫓아가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서서히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여기에서 더 강력한 신호는 거래량이 줄어요. 그러면 이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되면 다시 매물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팔기 시작해요. 네네네. 그러면 가격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겠죠.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나는 가만히 있지만 가격이 떨어지니까 내가 능력자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유효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가격이 다시 오릅니다. 가격이 다시 오르면 집을 또 안 팔아요. 네. 그러면서 가격이 더 올라요. 이런 사이클이 그쵸. 어느 지역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지 뭐 부산 아니면 대전, 뭐 경기, 과천이
지금 여기에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따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은 지금 가격이 올라서 수요가 감소하는 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줄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갑자기 토지 해제를 통해서 수요가 당겨온 거예요. 그러면서 일시적인 변화였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요 단계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수요 감소하면서 가격이 이제 하락할까 말까 단계. 근데 지금 이제 지방은 어떤 단계냐면 이 수요 감소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단계를 넘어서 공급이 증가하는 단계예요. 지방이요. 네. 그 공급은 분양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파는 거예요. 매도 물량. 못 버티고. 그래서 가격 하락폭이 일부 지역은 되게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지방은 공급이 증가하는 시장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이제 전망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다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까를 논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요 단계에서만 그냥 끝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 지방 망했어. 네네네. 어? 지방을 이제 누가 사?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세종시로 가볼 필요가 있는데 막 매도 물량이 증가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졌어요. 뭐 비명 지른다. 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 단계, 이 다음 단계는 그럼 어떤 단계가 올까요? 가격이 충분히 하락하면 수요가 좀 살아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에서는 이런 변화를 측정해야 되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지금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그렇죠. 그런데 지방은 일단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공급이 많이 증가한 데가 이 세종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세종이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 뉴스에서 봤는데 그거는 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세종시로 뭐 국회에 이전할 수 있다. 수도 이전 다시 공약한다. 이런 뉴스 때문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요? 그 전부터 증가하고 있었어요. 오, 그래요. 이게 그 단계를 좀 촉발시킨 거예요. 기간을. 그 전부터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화가 딱 있을 때 확 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특히 세종을 통해서 그런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런 기사 나오기 전에 이거 네. 한번 보실래요? 불과 4, 5년 전에는 이랬습니다. 급등. 예, 2020년도에는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그때 코로나 때도 그쵸? 집값 많이 오를 때 세종이 많이 올랐었고. 그러니까 세종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변화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이때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냐면 예를 들어서 이때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뭐 거기다 누가 옮겨간다, 뭐 국회가 옮겨간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하죠. 왜 급등했냐? 매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안 파니까. 네. 그러니까 급등하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이 시점만 보는 거죠. 야, 세종시 더 오르겠나고 생각했지만 근데 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줄고. 줄죠. 그 이후부터 거래가 줄기 시작해요. 가격이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락하거든요. 그러다가 매물이 예를 들어서 2022년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거예요. 가격이 하락하니까 다시 수요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제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기 순환 혹은 뭐 반도체 같은 어떤 산업재해 사이클도 비슷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부동산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불패. 예. 그리고 부동산은 예외라고 생각하고 불패의 다른 말은 또 그냥 계속 넌 안 돼. 대표적으로 지방이죠. 넌 끝났어. 아닙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특히 지방을 보실 때 잘 보셨으면 좋겠다. 잘 보세요. 이거 세종시의 각 대표 아파트의 최고 가격과 최근 가격의 흐름인데 어떻습니까? 뭐 50% 하락했거든요. 네네네. 놀랄만하게 하락했죠.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세종은 끝났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런데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니 저기 지금 최대 낙폭이 30몇 %, 50%까지? 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15억 했던 집이 7억 되고 막 이랬던 거야? 7, 8억 그렇잖아요. 14억이 7억이 되어버려요. 실제로. 네. 저 뭐 직거래고 뭐 실거래 이런 거 가격이 아니야 다 빼죠. 이야, 엄청 많이 빠졌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14억 하던 집은 저 어떻게 사나 했었는데 그게 한 7, 8억 하니까 이제 내가 능력자로 보이고. 그렇죠. 난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살만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 그 올라갈 때 느끼는 포모 현상이 완전 반대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세종 같은 지역이 증가할 수 있고 그러면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가격이 이제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뭐 수도 이전 뭐 이런 거는 또 이제 그거는 기름을 붓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빨리 이제 할 수 있는데 근저에는 그게 있다. 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일종의 유효 수요가 시장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외는 없다. 대신 어떤 게 존재하냐면 시간차가 존재하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그게 네. 이 사이클의 길이 혹은 높낮이는 이건 정말 맞히기가 힘들지 않아요. 맞아요. 언제 끝날지. 맞아요. 그런데 반드시 온다. 언젠간.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언젠가라고 해서 야 그럼 뭐 10년 후면 뭐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최소한 지금 변화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아까도 네. 이런 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 단계로 넘어가는데 뭐 10년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네네. 1, 2년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좀 더 빠른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게 이제 사람들이 못 참는 게 가격이 상승할 때는 끝까지 상승할 것 같고 맞아요. 하락할 때는 끝없이 하락할 것 같고 맞아요. 손이 안 나가죠. 맞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세종시에 공무원들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공무원들 많죠. 근데 요즘 제가 애널리스트 했지 네네네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널리스트 할 때 세종시에 많이 갔어요. 거기에 이제 큰 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세미나, 브리핑. 세미나. 네. 그러면 이렇게 막 집값 폭등할 때 제가 가서 세종시 집값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얘기하면요. 저 다 사람 웃었어요. 누가 불렀어? 네, 다 웃었어요. 저 사람 누가 불렀어? 다 웃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폭락하는 시기가 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방에 관심이 많아요. 지방은 이제 이 단계란 말이에요. 수요가 줄어들어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막 팔기 시작했어. 네네네. 그러면 이제는 쉽게 말해서 바닥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고민해야 될 거는 여기서 수요가 들어오느냐 마느냐는 거래량이 결정하니까 네. 거래량을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지역이 가격이 많이 하락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 만약 한다면 대구도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뭐 아까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격 상승일 때 못 참고 같이 이제 올라타게 되고 하락할 때 못 참고 같이 팔게 돼 버리는데 그렇죠. 그렇게 또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예외는 없다. 그리고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막 오른다고 할 때 이거를 누군가 15억 원에 산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찍혔잖아. 어떻겠습니까 지금? 환장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부동산은 언제 사도 좋아. 그렇죠. 오늘이 제일 싸다. 너무 싫어요. 상승장에서 항상 나오는 말. 그러니까. 부동산은 오늘이 제일 싸다. 아니 쌀 때는 그 말을 한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가격이 감당해낼 수 있는 가격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크게 뭐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에다도 그 얘기를 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사이클은 돌고 돈다. 높낮이나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시에 가장 관심이 많고 세종시가 변화하면 이제 대전도 변화할 수 있고 충청권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종시에 한번 세미나를 이번에 가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김기원 대표님하고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님. 예, 무료 세미나를 하는데 며칠 안 남았네요? 예. 27일. 저거는 무료예요? 무료입니다. 참석 자리가 몇 자리나 혹시? 많지는 않아요. 또 와이스트리트에서 나가면 또 사람들 막 독점입니다. 다 독점. 보고 막 사람들이 막 금방 찾아가는데. 와이스트리트 독점. 사람들 공개 안 했어요. 근데 저거는 그러면 어디 사전 신청 받아서? 저희 고정될 걸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또 거기에 클릭가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자리는 한정적인데 사람들 너무 많이 오시면 또 위험하고 하니까 저희가 그 오늘 링크 댓글에 달아드릴게요. 여러분 그 사실 지방에 이런 세미나가 많지 않아서 좀 아쉽고 제가 죄송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대부분 거의 수도권에서 그쵸. 많이 진행돼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일요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세종시 내려가서 여러분들 뵙고 싶으니까 많이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료라고 하니까. 네, 그리고 그 또 시장의 변화가 있으니까 이런 걸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내 집 마련이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잖아요. 집값 빠질 때 내 집 마련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 꼭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광수 대표님이 늘 집 사지 마라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 싼 그렇습니다. 시기에는 사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야 강남은 언제 빠져? 그렇죠, 그렇죠. 거기 맨날 오르던데. 거기 맨날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저희가 이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뭐 강남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직접 거주하거나 사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시는 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강남이 제한적인 수요가 있지만 어쨌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 강남을 좀 뭐랄까 반드시 또 이야기하는 이렇게 시장이니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잘 보시면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저게 강남. 네, 강남의 반포자이 35평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입니다. 저 떨어진 시기가 언제였던 거예요? 이거는 2023년이요. 23년. 그래서 이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오르긴 하지만 한 번 이제 출렁거린 시기가 있었고 네. 이제 가격이 다시 44억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측 먼저 말씀드릴게요. 근거는 이제 빼고 네. 저는 이런 시점이 다시 온다고 봐요. 어.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예. 예. 그러면은 왜 하락하느냐? 네. 그러면 그 근거를 이 2023년도에 하락한 이유로부터 출발해 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왜 반포자이가 거의 10 얼마입니까 이게 11억 4천만 원이 하락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갑자기요. 왜 떨어졌을까? 잘 볼게요. 우선 가격이 그 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아까의 그 변화 과정처럼 단기 사이클인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니까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다음 장 보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2022년도에 2021년도에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수요가 급감합니다. 네. 그러면서 거래량이 줄잖아요. 그렇죠? 네. 거래량이 주니까 거래가 안 되죠. 네. 근데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던지는 거죠. 근데 거래가 안 되니까 쉽게 말해서 싸게 팔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2023년도에는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요가 준 상태에서 매물이 증가하면 그게 강남이든 강남 할아버지든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이런 과정이 앞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강남에서 저희가 주목하는 게 이제 향후로 지금 수요가 준 상태거든요. 네. 수요가 준 상태에서 그럼 매도 물량이 많아지면 집값이 빠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매도 물량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강남이. 물량 자체가요? 가격이 아니라 잠재적인 가능성이. 물량.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아까 보신 서울 반포자이의 예. 투자 비율이요.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 네. 어떻습니까? 이 아파트 중에서 무려 33%인 네. 1115호가 투자로 보유하고 있어요. 23, 24년도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꾸준히 들어옵니다. 계속 증가하죠. 네. 그러니까 투자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매도 물량의 변동성을 키우는 거예요. 투자 물량들은 언젠가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물량이니까. 그렇죠. 예. 또 하나 뭐냐면 내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네. 쉽게 못 팔잖아요. 아, 그렇죠. 거주하고 있으면 실수요면. 수요가 없다고 팝니까? 아니죠. 그런데 내가 투자로 갖고 있으면 언젠간 팔아야 되고 네. 그러면 시장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사실 매물이 증가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특히 강남 지역에 지금 투자 비율이 급증한 상태입니다. 저게 잠재적인 매물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저 매물들이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하락폭이 아까처럼 갑자기 10억 원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44억 원이 34억 원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아까 23년도에 집값이 빠지던 시기에 네. 그러면은 그때도 투자 물량들이 매물로 많이 나왔던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또 저 때는 23, 24년도에는 오히려 투자 비율이 또 늘었는데 빠진 다음에 그럼 또 투자 비중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투자자들은 빠질 때만 사요. 실수요자하고 반대로. 그게 어떤 뭐 강남의 특성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투자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가 사람들은 불패라고 얘기하지만 변동성이 큰 겁니다.
변동성이 크다. 왜냐하면 강남의 아파트는 투자로 거래하기 때문이에요. 금액 레버리지가 크다는. 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거래하니까. 근데 저 때 23, 24는 저렇게 이제 투자 비율이 33%에 달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당시 아니에요? 맞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 끼고 사는데, 음. 그러니까 샀다가 또 전세 주고 나오고, 음. 그다음에 뭐냐면 일단 사놨다가 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들어가거나, 음. 특히 밥봉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송파구, 네. 잠실동, 네. 대치동 이런 데만 일단 토지거래가 이번에 지정된 거죠. 아 이번에 지정된 네, 거였어. 이번에 지정된 거죠. 근데 지금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더 넓게 지정이 됐고, 그러면 그럼 수요가 이게 줄죠. 또 영향을 더 미치는 거예요? 수요가 줄죠. 수요가 준 상태에서 쉽게 말해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만 많아졌어요. 지금 상황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안 팔고 있죠.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항상 이런 팽팽한 시기가 한번 오잖아요. 매수자와 매도자, 그러니까 매도자 우위 시장도 아니고 매수자 우위 시장도 아니고 이렇게 갭은 벌어지면서 팽팽하게 거래량은 없는. 맞아요. 여기서 이제 힘의 균형을 뭔가 이제는 없애면 예. 힘이 확 쏠리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그 힘이 예를 들어서 어떤 힘이 더 클 수 있냐면 매도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의 힘이 전 커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팔 수 있는, 매도자가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그렇죠. 여기에서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생각은 이러거든요. 우리나라 경기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 경기 자체가 안 좋은 게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줘서 그런 매도자가 내려오는 시그널인데, 근데 반대로 경기 안 좋으니까 또 금리를 내릴 수 있고, 그러면 뭔가 또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시그널이기도 하고. 맞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장이 균형을 깨는 어떤 트리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트리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수요와 공급을 움직이는 트리거일 텐데 네. 수요를 움직이려면 굉장히 극단적인 조건이 형성돼야 돼요. 수요를 움직이려면 극단적인 조건. 갑자기 토호자가 해제되거나 뭐 일시적으로. LTV, DSR 엄청 풀어주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금리 인하가 이렇게 소폭돼서는 안 돼요. 팍팍팍. 갑자기 막 0%로 돼버려. 음. 마이너스 금리로 돼버려. 과거에 없던 일. 음. 그래야 수요의 트리거가 생겨요. 그렇죠? 금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안 좀 되죠. 내려가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지금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그래요. 네. 뭐 DSR 이런 것 때문에요? 아니면 뿐만 아니라 집값이 절대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걸 한번 볼게요. 레버리지를 보통 써서는 안 된다. 뭐 이 정도로. 맞습니다. 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서울 아파트의 주택 구입 물량 지수를 조사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중간 소득의 가구가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입니다. 아파트의 양. 네, 100채 중에서 몇 채를 살 수 있느냐 쉽게 말해서. 10년 전에는 20채가 넘었는데 지금은 6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끌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비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집값이 소득 대비 너무 높다. 올랐다. DSR 이런 거 영끌 해도. 네. 그래서 DSR이나 LTV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LTV나 DTI나 정책 대출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풀리면서 이게 올라간 측면이 있지. 그렇죠. 근본적으로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어렵고 대출도 못 받는데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산다? 그렇게 예상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근데 저 때 23년도에 확 늘어난 거는 어떤 이유에서 늘어난 거예요? 정책 대출이에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줬어요. LTV, DTI를 확 풀어줬거든. 그리고 또 이제 그 신생아 특례 대출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를 더 촉발하는 트리거가 되는 건데. 그렇죠. 다만 뭐 제가 알기로는 신생아 특례도 이제 집값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신생아 대출도 뭐 이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네. 신생아 대출도 소득 기준이 있고 예. 예를 들어서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분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대부분 받았다. 이미. 네. 끌어올 만큼 끌어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그렇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최근에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결혼과 출산율 반등에 좀 이렇게 영향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아 이건 제가 볼 때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결혼도 다시 이연된 하고 수요, 이연된 수요들.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그 정책 관련돼서는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팽팽하게 매도와 수요가 결국엔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균형점을 깨트리려면 수요가 이렇게 확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트리거가 그거는 많지 굉장히 않다. 세야 된다. 근데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매도 물량이 증가할 수 있는 트리거가 생겨요. 어떤 걸까요? 수요가 없으면 매도 물량은 증가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안 사주면 그렇습니다. 결국 내려온다. 그렇습니다. 못 버텨요. 못 버텨요. 네. 그게 그러면은 투자 수요가 빠져나가기 위해서라고 일단 보는 게 첫 번째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투자 수요가 더 중요한 계기가 뭐냐면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증거가 있어요. 최근에 토호제가 해제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집값이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할 거잖아요. 예. 특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시기에 공교롭게도 매물이 급증을 해요. 아 이때 팔자. 맞습니다. 그래요? 특히 송파구의 매물이 가장 많이 증가해요. 그러면서 그때 거래량이 확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팔고 싶은 거를 속내를 지금 들켰어요. 다주택자들이,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이. 네. 여기서 다주택자만 국한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1주택자인데 투자자로 갖고 있는 주택의 수가 무려 25%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내가 한 집 사서 그 집은 전세 주고 나는 다른 집 전세 살고 있는. 맞습니다. 아니면 내가 부산 살고 있는데 강남에 아파트를 들고 있는. 부산에선 전세 살고.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기회는 찬스다. 거래량 늘어난다. 내가 조금 비교적 고가에 내놨나 싶었는데 그게 이제 사러 오더라. 그러면서 막 매물을 내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호제가 해제됐을 때 사고 싶은 집을 샀다라기보다는 팔고 싶은 집을 팔았다. 거기에 그렇죠. 조금 더 무게를 둔다. 너무 잘 팔았죠. 그때 못 판 분들은 이제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 거의 한 달여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이? 근데 갑자기 확 증가해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민감한 게 이게 시장이.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요면 그 한 달 사이에 뭔가 의사 결정을 하기가 이게 뭐 주식 지르는 것도 아니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투자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집에 거주하고 있어. 근데 토호제에서 집값 오른다 해서 야 빨리 팔어.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렵죠. 아니, 그 불가능하죠. 진짜 예를 들어서 갈아타는 수요였으면 그 사이에 내 집 내놓고 맞습니다. 누구 집 보러 오고 이 계약 체결 해야 되는데 이거는 불가능했던 거고. 네. 근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토호제 해제됐던 그 한 달여 기간 동안 산 사람들도 투자 수요 어떻게 봐야 돼요? 실수요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네. 마음이 급해 불안해서 대출 받아서 막 산 거예요. 무주택자가 샀거나 갈아타기가 샀거나. 그런데 거기다 대고 투자자는 팔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세상이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네네네. 이게 돈 있는 사람 위주로 돌아가는구나. 아니 다 그렇죠.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거는 아니고 어느 나라나. 그렇죠. 네. 이게 세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 근데 사실 조금 강남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40억대 아파트 이런 거 조금 어나더 월드 아닙니까? 다른 세상이고. 네. 별로 체감도 안 되고 어느 집이 뭐 70억에 거래됐네 뭐 평당 2억이네 몇 억이네 하고 있으면은 와닿지도 않거든요. 네. 그건 그들만의 세상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만 그게 다른 서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거를 지금 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지금에서 저희가 한번 그 최근에 특히 최근 한 2, 3년간 서울의 전체 시장의 흐름을 한번 뭔가 복귀할 측면이 있어요. 네. 왜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느냐? 네네. 다시 한번 이 흐름을 볼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구독자 여러분하고 정말 확실히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랑 색깔이 좀 달라졌는데? 색깔을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전부 다 올랐어요. 그러면서 수요가 줄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가장 극명한 변화가 뭐냐면 거래량이 줄죠. 수요가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수요가 줄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줄어요. 네. 집값이 오르니까. 저게 22년도까지. 그렇죠. 네. 근데 아주 독특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요가 계속 이렇게 줄어야 되는데 2023년과 2024년도에 수요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요. 저때 뭐 정책 집값은 대출? 그대로인데. 정책 대출. 맞습니다. 네.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면은 집값이 이렇게 빠졌어요. 네. 빠지니까 정부가 정책 대출을 대규모로 시장의 유동성을
네. 유입시킵니다. 네. 2023년과 2024년도에. 음.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돼요. 자, 집값은 빠지는데 유동성이 엄청 들어오죠. 네. 2023년도에 정책 대출이 무려 56조 원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20조 원이 들어가요. 네네네. 자, 이거를 잘 관계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자, 2023년도에 집값이 빠져서 정책 대출이 들어가잖아요. 예. 이때 집을 어떤 집을 샀을까요? 싼 집? 그렇죠. 아니, 싼 집이 아니라 절대 금액이 낮은 가격. 네네. 정책 대출이니까. 네. 쉽게 말해서 노원구의 아파트가 거래가 돼요. 예. 근데 누군가는 노원구 아파트를 팔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이 단계가 2023년도에 이루어져요. 음. 근데 여기서 판 사람은 네. 이 돈으로 뭘 했을까요? 또 집을 사요. 갈아타기. 마포에 집을 삽니다. 근데 마포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있는데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네네. 그러면서 2024년도엔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아. 노원구가 안 오르는 이유가 뭐냐? 사는 사람도 있지만 파는 사람도 많았어요. 예. 근데 마포구나 마용성이나 강남은 사는 사람은 있는데 파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 거예요. 네. 결국 중요한 서울의 아파트의 시장 변화는 양극화의 극대화가 아니라 이렇게 자금의 이동에 따라서 나타난 즉 정책에 따라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그게 정책 대출을 받아서 특정 지역에 사고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오고 갈아타기와 투자 수요가 같이 얹어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2024년도에 보세요. 정책 대출은 줄죠. 네. 근데 뭐가 증가합니까? 일반 대출이요. 아, 일반 대출량이구나. 자, 왜냐면 마포나 강남에는 정책 대출이 안 되죠. 네네. 누군가 정책 대출로 내 노원구의 아파트를 사줬죠. 그건 내 돈입니다. 내 돈 갖고 이제 내 대출 받아서 집을 산 거예요. 그러네요. 약간 도미노. 맞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작은 도미노는 정책 대출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 작은 도미니가 100조 원이 달았다고요. 지금 AI 시대 만들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공약이 100조 원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GPU 5만 개, 어. 데이터 센터.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100조 원이 정책 대출로. 주택 시장에 들어갔어요. 아, 돈이 없는 게 아니구나. 그 AI 투자 100조 원 뭘로 하나 했더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자, 미래를 틀릴 수도 있어요. 전망이. 근데 현황 분석은 잘 하셔야 되죠. 왜 양극화가 벌어졌느냐? 막 사람들이 그 지역을 가서 몰려 산 게 아니고 결국에는 정책 대출이라는 어떤 마중물이 이런 자금으로 쓰였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런 지역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판 거예요. 네네네. 근데 노원구나 강북구는 판 거야. 예.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올라. 사도. 그죠? 네. 그런데 사는 곳만 있고 파는 곳은 없으니까 가격이 오른 거죠. 음. 근데 더 급등한 측면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것도 정책이에요. 이거 보세요.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엄청나게 합니다. 네. 규제도 완화해주고 안전진단도 이제 거의 없애주고 막 네. 이런 거잖아요. 용적률 인상한다고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법률안도 지금 막 계류돼 있고.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서울에 노후주택을 갖고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막 재건축 해주겠대. 그러면 어떻게 팔 거야? 안 팔 안 거야? 팔죠. 중요한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해주니까 매물이 들어가죠. 더 준 거예요. 그쵸. 이거 한번 보실래요? 오르면 팔아야지. 이거 보신가요? 목동의 신시가지 13단지입니다. 예, 예, 예. 이 아파트 단지가 무려 2280세대인데요. 네. 자, 그래도 한 30세대 정도 매물이 계속 유지됐어요. 네네. 재건축 막 해준다고 하니까 지금 9채 매물입니다. 쏙 들어가고. 근데 저 중에 또 거래가 되면 또 가격이 오르는 거고. 폭등한 거죠. 자, 이 얘기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네. 자, 정책 대출 때문에 수요가 증가했어요. 근데 그걸로 누군가는 갈아타기 수요를 한 거죠. 네. 그런데 갈아타기 하려고 그 수요 지역에 가봤더니 수요는 있는데 공급은 없어요. 근데 공급이 오히려 줄어요. 왜? 재건축 이슈 때문에. 기대감도 있고. 그렇죠. 그 공급이 더 준 거예요. 어떻게 집값이 안 오릅니까? 당연히 오르죠. 사는 사람은 있고 파는 사람은 더 줄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정부 정책은요. 서울의 양극화를 일종의 양극화를 극대화시켰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매물이 감소시키고 수요를 증가시키는 측면에서 일부 지역의 가격을 폭등시켰단 말이에요. 재건축을 더 해준다고 하니까 매물은 줄죠. 대신 내가 파는 집 어쨌든 좋은 곳으로 이전해야 되니까 수요는 있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돈을 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번 사람이 없다고요? 예.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 아니 그건 실현이익이 아니잖아요. 아, 네네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집을 판 사람도 어떻게 했다? 더 비싼 집을 샀으니까 네. 대출 받아서 네. 여기에 지금 물려 있죠. 아, 그런 식으로. 거래는 잘 안 돼서 팔고 나간 사람 없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약간 제로섬 지금 상황이다. 그러니까 하나만 놓고 보면 제대로 팔고 나간 것 같은데 그 돈 가지고 또 어디를 고가에 샀을 수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만 돈 번 거예요. 최근의 시장은. 평가이익이 오르면서. 다주택자는 살 수가 없었거든. 그러면은 이제 팔기만 갖고 하고. 있던 거 팔면서 실현하고 그 실현한 걸로 다른 집은 또 못 샀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참. 돈 있는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이 기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 아파트의 어떤 도미노 현상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 보자는 거죠. 지금의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로 다른데 제가 그 지역만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예시를 드려야 되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은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이 상승했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수요는 있는데 재건축 이슈, 집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매물이 줄어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격이 크게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앞으로 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확실한 그러니까 뭐 이거는 확률이 되게 높은 시장 전망이죠. 그 순서대로 가는. 그렇죠? 네. 이제 그 다음에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음.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 특히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매물을 증가시키는 기간이 오겠죠. 네. 그렇게 되면 가격 하락폭이 커질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원구는 네. 지금 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하락이 이루어지는 요 시점. 그죠? 공급이 오히려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빠지잖아요. 예. 제가 볼 때 그러면 거래량이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하락폭이 크진 않을 거예요. 사용 가치가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말하는 내 집 마련할 때라고 하면 이제 하반기에 이런 그동안 안 봤던 관심도 없던 지역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하반기라고 하시는 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뭐 그 상반기 거의 다 지나가서 그런 걸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시장이 변화 차원에서 지금 매물이 더 증가하는 단계에 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일부 지역, 뭐 강북구, 노원구 이런 지역은 매물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정량적 차원에서. 현재. 예. 예. 더 이상 매물이 증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매물이 가격 하락을 불러오고. 그렇죠. 그런데 매물이 일단 증가한 상태예요. 네. 근데 매물을 증가한 상태에서 다음 단계가 남아 있어요. 뭐냐면 호가를 낮춰야 돼요. 매물만 증가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 단계가 남아 있어요. 이 단계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가 과거에 보면 통계로 집힙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그런 단계가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잘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증가가 어떤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을 때 그렇죠. 해서 싼 집들이 나올 때.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 노원구나 강북구 이런 지역에 내 집 마련 하셔야 된다. 근데 그게 현재 늘어나는 공급을 보고 하반기에 낮아진 가격을 보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순서 조금 남아 있다. 거래량을 같이 보는.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네네네. 네. 그리고 요거 더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때요? 그러니까 노도강이라든지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상 아까 강남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좀 하락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마용성은 거의 빠진 것도 없고 맞습니다. 신고가 가고 있고 맞습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마용성이라든지 강남 지역은 이제 수요가 이제 감소하는 단계예요. 이제. 그렇죠. 원래 이미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서 가격이 조금씩 떨어졌어야 되는데 토호제 때문에 갑자기 수요를 끌어왔어요. 그래서 가격 상승이 더 이어졌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이 큰 흐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요 단계에 있어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조정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토호제가 적용되는 강남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제 용산까지 적용됐죠, 참. 네. 예. 그러면 그러니까
마용성까지도 다 같이 조금 더 둔화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시나요? 맞습니다. 그건 규제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근데 토호제가 지정됐기 때문에 그 속도가 조금 더 당겨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지금 거래량이 확 줄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예상치도 못한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 정도에는 노원구는 오르는데 강남은 빠지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럼요. 가능합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나요? 있죠. 있어요. 2012년, 13년도 뭐 이럴 때는 그런 현상이래요. 지방은 오르는데 강남은 빠지는. 아, 비싼 집은 빠지고 저렴한 집이 좀 오르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죠. 조금 이제 어렵기는 합니다. 네. 아, 정말 그렇게 될까? 왜냐하면 이제 그런 현상은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자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관성에 젖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네. 지금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냥 무슨 얘기하면 강남만 오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편하니까 그게.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 다 뭐 요즘 이제 부동산 쪽도 이제 텔레그램으로 정보 많이 돌리는데 신고가 리스트 맞아요. 매일 돌잖아요. 맞아요. 그거 보면 거의 뭐 주식 신고가 치는 거 정리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거의 뭐 마용성 강남 3구는 뭐 계속 불장인 걸로 느껴지는데. 근데 계속 그 리스트가 줄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것도 거래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신고가. 그렇죠. 한두 건 거래되면서. 네. 그러다가 이제 매물이 다시 늘고 있고 수요는 늘 이제 거고 늘 것이고 그게 또 가격 하락을 불러올 것이고 이거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요. 네. 그런 현상은 이미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경기도 보실래요? 예. 이 그래프 보시면 경기도 매물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수요가 줄고 있고 그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되니까 매물이 이것처럼 빠르게 증가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이 조금 더 빨리 하락하겠죠. 이미 그런 지역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 어. 예를 들면 어느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요즘은 평택 예. 이런 지역. 거긴 또 요즘 안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좀 더 매물의 속도가 되게 빨라지면서 시장의 변화가 좀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소화가 다 될지는 그건 이제 거래량을 봐야 되지만 가격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에 이렇게 매물이 쌓여서 이제는 매물 쌓인 다음이 뭐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값을 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네네네. 그럼 집값이 떨어지면 다시 수요가 시장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가격이 다시 오르고 이런 순환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요거는 약간 좀 어떤 단지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지역 단위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단지별로 다 볼 수 있고 예. 지역도 다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뭐 그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이 당연히 떨어진 건 아실 수 있고 그래서 거래량도 다 체크가 가능하죠. 그리고 매물도 다 체크가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시장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쵸. 그런데 노원구는 오르는데 강남이 하락하는 시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보시면서 내가 살고 싶은 곳, 내가 살고 싶은 지역,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시점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집을 갖고 있어요. 투자로. 그런데 막 거래가 안 되면서 집값이 급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아야죠. 그런데 계속 오를 거여서 안 팔아. 그랬더니 이제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하락하네. 그래서 아까처럼 세종시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막 강남보다 더 오른다고 그래서 야 그래 세종시는 이제 완전 다른 동네가 될 거야.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수요가 또 줄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단계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찾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다음 단계가 올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준비하셔야죠. 근데 예외는 없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가격은 되게 잘 보이는데 언론만 봐도 그렇고 어디 뭐 사이트만 봐도 가격은 되게 잘 보이는데 어디가 신고가네 뭐네 뭐 이러면서 근데 거래량이라든지 쌓인 매물 이런 것도 사람들이 좀 잘 못 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이제 체크가 거기가 핵심인데 네네. 그거를 체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좀 후행적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호가로 나오니까 현재 혹은 이제 미래 가격까지도 보이는데
거래량은 이제 과거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 거고 근데 매물은 과거 데이터는 아니에요. 현재 나와 현재 있으니. 데이터니까.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런 진영에서 어떻게 좀 아쉽죠. 뭐. 근데 매물 같은 경우에도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사는데 매물이 얼마 나와 있다는 네이버에서도 보이는데 맞아요. 어떤 지역으로 놓고 봤을 때 어. 지금 매물이 느는지 주는지는 또 잘 모르고 그렇죠. 이런 거 그래서 이광수 대표님한테 들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매주 나올까요? 너무 부담스러워. 이 형님 너무 부담스러워. 일단은 이광수 대표님을 보시려면 세종시로 가시라. 세종시에서 27일, 네. 4월 27일 시간도 정해졌나요? 시간이 2번인데 두 번 하세요. 2번입니다. 그래서 4월 27일 세종시에서 하시는 그 투자 설명회는 저희가 그 고정 댓글로 네. 그거에서 참석 신청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뭐 간단한 추첨이에요, 선착순이에요. 선착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럼. 제가 다른 곳에서는 오픈 안 하니까. 그래요? 네. 이거 와이스트리 특전인가? 그러면 특전이죠. 그런 분들한테 가셔서 이 YG 부스터 좀 팔아주고 오세요. 그럴까요? 농담입니다. 어. 요거 하나 드시죠. 아니 근데 원기를 보충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너무 좋은데 네네네. 여기에 이 홍보가 이게 문구가 더 좋아요. 그래요? 두뇌, 눈, 활력. 이게 사실은 딱 제가 필요한 거, 제가 먹고 있는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한 거예요. 너무 좋아. 눈 너무 중요하고, 저도 혈액 순환하고 두뇌 건강. 저도. 근데 또 이거 활력도 주식하는 마찬가지고. 사람들한테 엄청 필요하다. 이게 사실은 원래 요거를 저희가 이게 빨간 불기둥 아닙니까? 원래 이름을 저희가 상한가 부스터로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상표권이 좀 선점된 게 있어서 저희가 YG 클럽도 있고 해서 YG 부스터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주식 애널리스트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주식 시장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힘들어요. 두뇌하고 눈.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스트레스 많으니까 힘들고 특히 눈이요. 맨날 뭐 봐야 되고 막 눈이 너무 모니터, 필요해요. 저도 그래서 안구 건조증도 심하고 맨날 이게 조명에 막 태블릿에 PC에 핸드폰에 그 진짜 제가 꼭 필요한 것만 근데 맛도 있네. 그렇죠. 상큼하죠. 근데 이거 너무 활력. 제가 좀 눈에 눈. 챙겨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가서 아니요, 많이 제가 살게요. 팔고 오세요. 살게요. 그래요? 네. 그럼 저희 한 30박스만 살게요. 아니 농담입니다. 사야죠. 저는 진짜 네. 공짜로 어디 뭐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쿠폰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요. 쿠폰을 그럼 주시면 제가 그 예. 쿠폰으로 팔게. 알겠습니다. 이거 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안 돼요? 어. 지금 우리나라 이제 가계 대출은 항상 심각한다고는 하는데 계속 늘어나기도 하고 물론 이거를 대출 규제로 좀 잡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더 레버리지 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아까도 잠깐 좀 금리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유동성 영향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좀 미국도 예를 들어서 연준이 또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가 경기가 안 좋아져서 더 앞당길 수 있다고 하고 그 우리나라도 한은도 조금 더 비둘기적으로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기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럼 이 또 유동성이 부동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한국의 대출이 네. 임계점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더 증가할 수 있는데 네. 여기서 더 증가하면 사실은 위험이 되게 커지지 않느냐라고 네.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단순한 뭐 절대 수치를 보여드리는 건 좀 꺼려하지만 네. 이걸 잠깐 보시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대출 전체 금액이거든요. 한 800조 원이 증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출은 어떤 그 절대 기준보다 속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근데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그래서 여기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그러더라도 이 그동안의 증가한 속도를 보면 추가적으로 대출할 여력이 과연 얼마나 될 건가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죠. 전 그런 현상이 단순하게 뭐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몇 프로다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그런 임계점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요? 네. 네. 그러니까 임계점을 느끼는 이유. 예. 그건 뭐냐면 소비가 줄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대출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그 부담 때문에 소비가 줄고 있어요. 그러게. 네.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자영업자분들이 특히 느끼실 거고. 그렇죠. 내수 너무 안 좋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이걸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런 대출을 더 증가할 수 없다는 거를 계속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금리가 내려가도. 대표적인 지표가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매 건수.
보시면 최근 2년간 주거용 경매 건수가 거의 90% 증가했고요. 상업용은 145% 증가했어요. 이거는 빚이 너무 많이 대출돼서 그걸 네. 감당하지 못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즉 금리가 떨어져도 추가적으로 누가 유동성을 확대시켜서 자산을 증가시키고 이러기에는 어렵지 않느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 물론 이제 늘기는 늘겠습니다만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몇 % 이상이 늘지 않도록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하는 거고 증가율 관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은행들 뭐 대출해주지 말라는 막 이런 거 오겨매는 것도 맞죠. 있고. 맞죠.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집값이 오른다라는 것도 그러면 이거는 과거에나 있었던 일일 뿐 그렇죠.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좀 임계점을 넘어선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대출할 여력도 되고 뭐 신용도 좋아서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받아서 집 사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대출도 이미 받아놔 있고 아니면 안 받은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 내 삶이. 그런다고 해서 단순하게 금리만 내려간다고 그래서 그걸 대출 받아서 집을 산다? 이렇게 전망하기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일종의 저는 이제는 조금 더 얘기하면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유동성 함정. 그러니까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유동성이 증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도 뭔가 돈을 풀어도 돌지 않는. 그렇죠. 돈이 돌지 않는. 그러니까 돈 쓰라고 돈을 빌려주는데 안 빌려가요. 혹은 빌려가서 운전자금으로 쓰고 있고 사업자금으로 쓰고 있고. 맞습니다. 투자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단순하게 금리 인하나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또 뭐 여쭤봤던 질문 중에 또 포함이 됐던 내용이기는 한데 금리 내리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또 신고가잖아. 막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또 착시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아까처럼 토호제 해제되면 막 살 수 있죠. 근데 그게 지속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전 이번에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호제가 해제돼서 막 수요가 몰렸는데 저는 어떤 예측을 했냐면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그냥 토호제 해제된 상태에 봐도 수요는 다시 줄 거고 거래량이 줄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계속 풀어놨었어도요. 네. 계속 사줄 수 없으니까. 일시적으로는 살 수는 있는데. 그 사는 수요가 계속 들어올 수는 없으니.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대고 다시 지정했으니까 이제는 수요가 주는 속도를 더 높이겠죠. 그래서 참 일시적으로 시장에 왜곡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정상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화라는 표현보다도 뭐냐면 주관적일 수 있죠. 이제 시장의 판단에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로 간 거죠. 시장의 결정 구조는 아까처럼 뭡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고, 그죠? 수요가 줄면 공급이 늘어나고 이게 시장의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서 어떤 분들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것 자체가 이게 시장 원리가 작동되지 않게끔 개입이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풀어야 한다. 그래서 풀었을 때 오른 가격 오히려 정상 가격이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시장을 스톡이나 그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시장은 뭐가 중요하냐면 변화와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토호제 해제와 지정 중에서 뭐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 흐름을 방해했다고요. 이해하셨죠? 예. 시장은 여러분 유기체예요. 그러니까 지금만 예를 들어서 유기체를 죽여놓고 시장을 예를 들어서 현미경을 보는 게 시장이 아니라고요. 움직이는 걸 봐야죠. 시장에 맡겨놓는 거 그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토호제가 지정이 됐든 해제가 됐든 예를 들어서 토호제가 해제되면서 그 움직임을 방해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여주신 그 사이클이 있는데 그렇죠. 물 흐르듯이 그 사이클이 흘러가는 건데 중간에 뭐가 갑자기 물막이 공사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흐름을 방해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양도세를 올리든지 종부세를 올리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정책이나 개입이 왔을 때 시장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시장이랑 마켓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을 자유롭게 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완전 경쟁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개입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개입 안 하는 것도 개입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걸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수는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그냥 맡겨놓는다는 건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 흐름이라는 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고 음. 수요가 줄면 가격은 하락하고 다시. 그럼 가격이 하락하고 싶으면 팔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고 그럼 가격이 더 하락하면 다시 시장에 수요가 들어오고 그러면 다시 가격은 오르고. 근데 지방은 지금 아무 정책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흐름을 방해하는. 어. 그죠? 그러니까 정책은 나오는데 그 흐름을 방해하는 정책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지방이라도 DSR 더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미 지방은 DSR 더 풀어줘도 그 이하로밖에 안 쓴다. 뭐 그렇습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정책이 나와도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그냥 둔 상태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다시 수요가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신호가 나타나는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또 기회인 지역이 있는 거다. 그렇죠. 이제 딱 흐름이 좀 잡혔습니다. 오. 어. 그래서 여러분 좋습니다. 미래 전망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전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가 시장의 변화 요인 그리고 이 분석은 제대로 하자. 그 다음에 전망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기본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현황이나 그 전망에 맞춰서 시장을 분석하려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조금 뭐랄까 사실을 왜곡하는 것도 많고 억지스러운 지 많고 사람의 감정에 기대고 되고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강남은 누구나 살고 싶어. 그래서 수요가 항상 많아. 네. 아니요. 그건 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경제학 교과서에 어느 시장의 잠재 수요를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수요로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잠재 수요가 아니고요. 사고 싶은 수요를. 그래서 사과 가격이 결정되는데 사과 먹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가격이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정책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약간 그 토지거래 허가구의 해제 같은 헛발질 이런 걸 좀 여쭤봤었는데 대선 전후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유력 후보들의 정책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보면 부동산 시장 뭔가 크게 건들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책의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네네.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데 그 흐름을. 그래서 이런 정치적 큰 이벤트지 않습니까? 네네네. 대선을. 네. 대선을. 그런데 여야를 같이 어쨌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걸 이번에 토제 재지정에서 제가 느꼈어요. 잘못 건드렸다가 이거 벌집된다. 그러면 의외로 뚜렷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시장의 이 흐름대로 그냥 놔둘 가능성이 커 보여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예측하기 편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대책이 상책이 되는 거야? 이제 누구 입장에서 상책이냐는 건데 어쨌든 시장의 흐름대로 가는 거를 볼 때는 이런 어떤 대선이 큰 이슈가 안 될 수도 있다. 조심스러워하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뭐 유력 후보라고 하니까 이재명 네네네. 대표가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중요한 문제인데 얘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은 이제 알아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서 뭘 더 규제하려고 하면 또 왜곡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막 저기 튀어오르는 수요가 또 막 생길 수도 있는데 그냥 가만히 냅두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책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자 임대차 보호법을 없애자고 그래요. 네네네네. 그게 시장의 어떤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한대요. 아닙니다. 그건 있는 거를 건드리잖아요. 그럼 시장을 크게 왜곡시켜요. 이해하셨죠? 네네네네. 그래서 그냥 놔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 됐든 뭐 5%그 임대료 올리는 상한이 됐든 일단은 그냥 놔두는 게 지금 시장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습니다. 순응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예측한 대로 만약에 그게 된다면 예측한 대로 이제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매물이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하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그런 단계가 특히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이거 뭐 기간을 어떻게 하네 아니면 이제 한 10%까지는 올릴 수 있게 해줘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는 나오는데 그게 또 변경이 되면 또 시장이 맞아요.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고.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일종의 다시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수요를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단기로 계속 그런 방향성이니까.
왜냐하면 시장이 불안 요인이 거기서 오니까.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을 갑자기 바뀌면 이제 쉽게 말해서 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그럼 시장을 더 왜곡시키는 거예요. 약간 이것도 왜곡된 학습 효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농담반 진담반 뭐 민주당 정부에서 아니면 약간 진보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이 더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 뭐 대선 끝나면 막 부동산 시장 움직인다. 그러니까 약간 막연한 기대 아닌 기대하시는 분들 좀 계시거든요. 그 막연히 기대가 아니고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많이 특히 하시죠. 누가 많이 하냐면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근데 그동안을 보면 또 공교롭게 그렇게 됐어요. 음. 근데 그거는 상관관계지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봄이 오면 벚꽃이 피잖아요. 네네. 그러면 벚꽃 보러 사람이 많이 가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야 사람이 많이 가서 벚꽃 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약간 그런 식이에요,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막 진지하게 말씀 듣는 것보다 시장의 변화를 잘 보시고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돌발 변수나 이런 게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시대의 그런 어떤 흐름대로만 간다면 지금 시장의 흐름대로만 간다면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 내 집 마련하는 좋은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것도 이제 많이 빠진 집값에서. 근데 앞에 말씀하신 게 강남도 또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 너무 안 팔았다. 쉽게 말해서. 매물들이 있다. 네, 너무 안 팔았다. 안 팔아서 오른 거다. 반포의 원베일리가 가격 오른다고 막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막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뭐 살 수 있는 사람들도 한정적이고. 뿐만 아니라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높게 내놓으면 그게 한 채가 거래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원베일리의 투자 보유 비율이 50%가 넘어요. 신기하네. 그 막 70억 하고 막 이런 집들. 투자로 갖고 있어요. 신기하네. 왜 투자로 갖고 있을까요? 돈이 없었어요. 실거주할 돈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는 전세가 얼마나 합니까? 50% 정도 되는 거죠. 아 70억짜리에? 네, 3, 40억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돈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70억이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3, 40억은 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전에 사놨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아. 어쨌든 그 돈을 어디 딴 데 썼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조합원이었던 분들은 네. 그냥 전세 내줘도 그러니까 되니까. 그게 저희가 막 이렇게 특히 양극화 그런 집값이 오를 때 마치 살려는 사람들이 줄을 사서 사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판단하지만 그게 아니다. 팔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그래서 원베일리에 50억짜리가 막 500가구가 나와서 판다 그래요. 누가 사줘요 그거? 그러겠죠. 네? 그런 시기가 사실 올 수도 있어요. 오늘 너무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또 이제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또 중요한 시점에 진짜 나오셔서. 중요한 시기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제가 맞고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대신 분석은 사실은 제가 잘했다. 자기 입으로? 자기 입으로?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예. 와이스트에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분석은 잘했다. 많이 또 공유해 주세요. 예, 많이 공유해 주시고 네. 4월 27일 저희 고정 댓글에 있는 거 세종시 그 투자 설명에도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이 자료를 또 저희 뭐 커뮤니티 같은데 공유해 주세요. 아 진짜? 제가 이번엔 특별히 그 PPT 요거 네, 자료를 네. 오 그래서 알겠습니다. 같이 보시도록 오 우리 알겠습니다. 회원분들이나 네네네. 아니면 YG 부스터 네. 사시는 분한테 아이 저희 그렇진 않고 그냥 저희 와이스트리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거기다 올려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 밑에 링크 확인하세요. 네네. 와이스트리 홈페이지.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